실거주 의무도 생겨 이른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보유세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설악산은 첫눈까지 내린 가운데 오늘 한낮에도 평년 수준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2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16% 넘게 증가하며 역대 9월 기준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여파로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는 7% 넘게 감소했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64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 증가해 역대 9월 중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미 수출은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25% 관세 여파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집계된 대미 수출은 23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7.5% 줄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52.8% 늘어난 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수출도 8억 2천만 달러로 62.3%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10월에 있어 조업 일수가 지난달보다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9월까지 누적된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54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수출액을 달성한 건데 유럽과 아시아 지역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간 결과입니다. 다만 1월부터 9월까지 대미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4.4% 줄었습니다. 수출량으로 보면 지난달에 수출된 자동차가 모두 22만 8천 대로 지난해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이 중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이 역대 처음으로 9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자동차 내수 판매도 15만 8천 대로 지난해보다 20.8% 증가했는데 특히 전기차 판매가 2만 9천 대에 달해 역대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미국에서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한 뒤 귀국했습니다. 김 실장은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핵심인 미국의 3,500억 달러 선불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방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기재부 장관 등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 간 조율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이제 의견 일치를 보았는데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남은 쟁점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3,500억 달러 직접 투자 요구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이었는데 김 실장은 통화스와프 체결이나 장기 분할 납부 가능성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협상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대규모 직접 투자가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 미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안이 마련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상당히 한미 간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찾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봤습니다. 대미 투자 업무를 총괄하는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비교적 장시간 진지하게 대화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2시간이 훌쩍 넘는 공식 협의 외에 이어진 만찬 자리에서도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삼성 등 5대 기업 총수들은 현지 시각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마러라고 리조트 인근에서 7시간 동안 골프 회동을 했습니다. 일본, 타이완의 재계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는데 관세 협상 관련 의견 교환이 있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우리나라에서 곧 만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공정 거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9일 방송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57%라는 대중관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까지 트럼프는 다음 달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157%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좋은 관계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한국에서 다른 정상들과는 별도로 시 주석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한다며 중국이 미국에 더 양보해야 한다는 압박도 덧붙였습니다. China has ripped us off from day one. And, you know, Richard Nixon and we have a very strong adversary and they only respect strength. 트럼프는 관세 효과를 과시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관세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위법 판결이 나오면 받은 관세를 돌려줘야 할 일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So if anything would happen with that, that would mean they're allowed to use tariffs and we're not. If they took away, this is national security, if they took away tariffs, then they've taken away our national security. 트럼프는 한편 민주당이 정부 셧다운을 지금까지 끌어온 게 노킹스 시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왕이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19일째 이어지는 정부 셧다운 사태는 미국 민주당의 실수라고 지적하며 각종 민주당 예산을 없애는 일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64명 가운데 58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죄 사실뿐만 아니라 조직 구조 등 사기 범죄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문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돼 체포된 피해자는 64명. 이 중 58명이 구속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나머지 6명 중 1명은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해 이미 구속된 상태고 4명은 경찰에서 석방됐습니다. 또 다른 1명은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출국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 사정 등을 고려해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현지 조직원들로부터의 감금이나 폭행 등 피해를 받았다고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사실은 확인된 게 있지만 또 혹시 출발이 범죄가 아닌 상황, 범죄로 인한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양면적 주의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전원 음성으로 나와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범죄 사실뿐 아니라 출입국 경위와 범죄 조직 구조, 알선 조직 등 스캠 단지 의혹 전반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고문으로 숨진 대학생 박모 씨에 대한 부검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9시 시신이 안치돼 있는 푸놈펜 소재 사원에서 캄보디아 측과 공동으로 실시됐습니다. 공동 부검을 위해 어제 저녁 국과수 부검의와 수사관 등 7명이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부검을 마치는 대로 유해가 송환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경찰은 오늘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양자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범죄 단지를 운영한 프린스 그룹, 중국명 태자그룹의 천즈 회장이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자그룹이 운영하던 현지은행에선 대규모 현금 인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정윤섭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있는 한 건물, 프린스 그룹으로 알려진 태자그룹의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간판이 철거된 흔적이 보입니다. 예전엔 선명하게 보였던 그룹 로고가 사라진 겁니다. 태자그룹의 지주회사 건물이고 저기 간판이 있었는데 간판이 떨어지고 틀만 남아있어요. 태자그룹이 운영하는 인근의 대형 쇼핑몰. 고층 건물 꼭대기 그룹 간판 대신 받침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역시 예전엔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였지만 어느새 사라진 겁니다. 태자그룹은 10여 년 전 중국에서 건너온 천즈 회장이 설립한 기업으로 금융과 부동산 등으로 캄보디아 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Prince Holding Group has become a cornerstone of Cambodia's modern economy. 하지만 프놈펜 남쪽 태자 단지 등 여러 범죄 단지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돼 왔습니다. 최근 미국은 태자그룹에 대한 140여 건의 제재와 함께 천즈 회장을 금융사기와 자금 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영국도 천즈 회장 관련 부동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영향으로 캄보디아 내 태자그룹이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나아가 현지 매체들은 천주 회장이 잠적 또는 실종됐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자그룹이 운영하는 은행에선 뱅크런, 현금 대량 인출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태자그룹에 대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푸놈펜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5.3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설악산엔 진눈깨비가 내린 가운데 오늘 강원도 높은 산지엔 1cm 안팎의 첫눈이 쌓이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쩍 강해진 찬바람이 출근길 기온을 큰 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평소보다 두껍게 차려입었지만 시민들은 갑작스러운 추위가 매섭게만 느껴집니다. 속에 두꺼운 패딩도 껴입고 했는데 정말 추워갖고 감기 걸릴 것 같고. 오늘 아침 설악산의 기온은 영하로 내려갔고 서울 5.3도 등 중부지방의 기온도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15도, 대전 16도 등 평년 수준을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반도 상공으로 겨울철에나 볼 법한 찬 대륙 고기압이 강하게 확장해 한기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매서운 추위 탓에 설악산에선 비가 점차 진눈깨비로 바뀌어 내리면서 올가을 첫눈으로 기록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밤새 설악산 중청대피소 등 고지대에는 진눈깨비가 1cm가량 쌓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강원 산지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40mm가량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중부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다며 농작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대상은 서울은 전 지역이며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정 중원구, 수원 영통, 장안 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 등 12곳입니다. 이 지역에선 주택거래 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유효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당정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만 커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15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예고한 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또다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보유세 강화가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해당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가 높아 집을 팔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등 형평성을 따지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을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결정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규제가 또 강화될 거란 예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보유세 강화는 어설픈 정책이라는 공개 반박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나 이런 관련 세제로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정책은 자제되어야 된다. 대신 공급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연내에 서울과 수도권 유휴 부지를 활용한 세밀한 공급 계획 발표를 목표로 당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유휴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도 있고 수도권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엇박자가 국민 불안을 키운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입니다. 또 11.15 대책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 찍은 재앙이라며 부동산 대책 TF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대법관 증언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판소원 관련 법안을 지도부 의견으로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과 법사위 정쟁 격화의 책임을 놓고 국정감사 2라운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공개하는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법관 평가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는 26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재판소원 관련 법안은 이번 사법개혁안에는 포함하진 않았지만 지도부 의견으로 발의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부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 독재 국가에서 대법관을 확대 임명하면서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독재가 완성된 사례를 수차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등을 주장하며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산림청장님 임명도 마찬가지. 김현지 개인의 인연과 보훈 차원에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실장을 스토킹하며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허위 날조와 거짓 선동을 일삼으며 한 사람에게 집착하는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 집단입니까? 2주차에 들어선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사법개혁 공방 속에 여야는 의사진행을 놓고도 거칠게 맞섰습니다. 여당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정감사를 과도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야당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공정한 회의 진행을 요구하며 법사위 회의장에서 한때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고 최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특검 조사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출범한 지 110일 만으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함께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주요 공직에 있었던 여러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만큼 동시에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른바 VIP 경로 이후 사건의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 등이 이 지시를 전달했고, 김 전 단장은 경찰에 넘어간 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병특검팀은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오는 23일 출석할 것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오늘 김건희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불응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금품을 주고 장관급 자리에 올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대통령실 비서관의 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성남교육지원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또 도둑에 뚫렸습니다. 4인조 도둑은 범행 7분 만에 나폴레옹 왕관 등 값을 매길 수 없는 문화유산 9점을 털어 달아났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외벽에 사다리차가 서 있습니다. 절도범들이 박물관 진입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다리입니다. 이들은 왕실 보석류가 있는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한 후 전동 절단기로 진열장을 훼손했습니다. 보석류 9점을 훔쳐 달아났는데 나폴레옹과 황후의 왕관, 목걸이, 브로치 등 값을 매길 수 없는 문화유산들입니다. 4인조로 구성된 절도단은 범행 뒤 미리 준비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물관 침투부터 도주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7분입니다.
Ça a été très rapide. Il faut quand même dire que ce sont des professionnels. Et donc nous sommes en train d'évaluer évidemment ce préjudice et du butin qui a été volé. 도주하던 절도범들은 천여 개의 다이아로 장식된 나폴레옹 3세 황후의 왕관을 떨어뜨렸고 왕관은 부서진 채 회수됐습니다. 이들은 관람객들이 붐비는 일요일 오전 개장 30분 후 범행을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도난 경보를 인지한 박물관 측은 막 관람을 시작한 방문객들을 퇴장시켰습니다. We are just in the middle of the tour, and everyone they're just going outside. We don't know what happened. 박물관이 하루 휴관 조치에 들어가면서 상황을 모르고 잦은 관람객들로 일대는 종일 혼잡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루브르 박물관은 파리 경찰청에서 불과 800m 떨어져 있는 데다 개장 시간에 범행이 일어난 만큼 보안 구멍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이 절도 피해를 입은 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1911년엔 모나리자가, 1983년에도 르네상스 시대 갑옷이 도난당한 뒤 회수된 바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중국 여객기가 항저우에서 인천으로 가다 기내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부상자는 없었는데 보조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여객기 선반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다급한 승객들이 일어나 불붙은 수화물을 꺼내보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听到一声嘣的一声声音，然后有火花从那个行李架上面的舱里面的门弹出来。 기내엔 연기가 가득 찼고 승무원들이 소화기를 동원한 뒤에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지난 18일 중국 항저우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중국 국적기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국인 승객 짐에 실려있던 보조 배터리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一名旅客存放在行李架上的手提行李类的锂电池有一个自燃情况。 부상자는 없었지만 여객기는 이륙 1시간여 만에 상하이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불이 난 보조 배터리를 소지했던 한국인 승객은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만 항공기 보조 배터리 화재가 37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6월부터는 중국 안전인증 3C 마크가 없는 배터리는 중국 국내선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에서는 기준이 느슨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휴전 1단계가 발효됐는데 또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깼다며 가자 지구를 공격했습니다. 하마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 다친 사람들이 병원 응급실로 실려옵니다. 현지 시각 19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해 30명 이상이 숨졌다고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 총리실은 가자 남부 라파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을 공격해 2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휴전협정 위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터널과 무기고 등 약 20곳을 공격했고 이후 휴전협정 이행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Instructed them to act forcefully against terrorist targets inside of the Gaza Strip.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근거 없는 주장을 날조하고 있다며 협정 위반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마스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도 합의된 모든 것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면서 라파에서 발생한 사건은 전혀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습을 재개한 건 1단계 휴전 발효 9일 만입니다. 양측은 이스라엘 인질의 시신 송환 지연을 놓고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숨진 인질 28명 중 12명의 시신만 돌려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은 가자 휴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중동 특사 위트코프와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가 내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기후 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스마트 산불 예방 시스템의 최초 산불 발견율이 0.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의 스마트 예방 시스템 산불 감지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 2,376건 중 시스템이 최초로 발견한 산불은 16건이었습니다. AI 시스템이 발견한 산불이 7건, CCTV 육안 감지 9건 등으로 나머지 대부분의 산불이 여전히 목격자 신고 등에 의해 발견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감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달 24일까지 도로 제설 분야의 신기술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제설 관련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지역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